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어려운 한자는 사용하지 말고 쉽고 편한 한글을 사용하자는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교수의 실험으로 중국 전체가 떠들썩한데요. 도대체 그 교수는 어떤 실험을 했으며 중국은 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 언어학과 천위안 교수입니다. 38살의 평범한 학자였던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를 농촌 문해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조사라고 생각했죠.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문맹률은 불과 5%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스촨성과 윈난성의 산간 마을을 직접 방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 중 무려 82%가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방문한 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리우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약봉지 설명을 읽지 못해 매번 이웃집 아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약인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니 불안하기만 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한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가르쳐 왔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그 한자가 소통의 벽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한 마을에서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약봉지, 버스 시간표, 은행 통장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이름 외에는 거의 읽지 못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못 배운 게 부끄러워 손주에게 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도 못했네. 마을을 돌아다니며 느낀 현실과 통계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시 중심의 조사 방식, 자료 수집의 한계, 어쩌면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결과였을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깊은 고민에 빠졌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들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것을 부끄러운 비밀처럼 여기고 숨겨왔다는 점이었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꺼려했고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길을 잃을까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리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렇게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자는 우리 중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동시에 배우기 너무 어려운 문자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무거운 마음으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승객이 읽던 데만 언어학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표지에 적힌 문해력 혁신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실례지만 그 학술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흔쾌히 학술지를 빌려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마티 교수가 대만 원주민 마을에서 진행한 한글 문해력 실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논문의 핵심은 놀라웠습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원주민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더니 평균 15일 만에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였죠. 문자 구조의 과학적 설계로 인해 학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평생 한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 문자를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논문에 첨부된 학습 과정과 결과, 데이터를 보며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실제로
학습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78세 노인의 사례였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그분이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손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유산인 한자를 두고 외국의 문자를 도입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5천년 역사의 중화 문명이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우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문화적 자존심이 아니라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죠. 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중국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배경,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결합 방식, 소리와 문자의 직관적 연결성.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글로 중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발음을 정확히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적용이 수월했습니다. 오히려 한자보다 더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추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학습 효율성, 그리고 중국어 표기 가능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2달간의 연구 끝에 한글 기반 노인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구팀 회의 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 제안을 발표했죠. 발표를 마치자마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언어학과의 원로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 교수,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5천년 문화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한자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외국 문자로 대체하자는 발상 자체가 위험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겁니다. 한자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지 다른 문자를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비판에 저는 준비한 데이터로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학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료들은 귀를 막아버린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한 반발을 받을 줄은 몰랐죠. 문득 복도에서 왕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셨어요. 그때 느낀 소외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인 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교육부에서 일하는 행정관이었죠. 현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위안, 내가 옳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해. 조심해. 친구의 조언대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현장 데이터가 있다면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연구실의 젊은 조교들 몇몇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대부분 부담스럽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라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규모 실험 계획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장수성 농촌 지역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참가자를 모집해야 했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노인들이 평생 문맹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싶었죠. 가끔은 밤에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때로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장수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수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날, 날씨는 흐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암시하는 듯 했죠. 현지 노인 문해력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28명을 모집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징 대학에서 온 천위안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자신감 있게 시작했지만 한글이란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곧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한국 드라마를 위한 건가요? 전 드라마 같은 거 안 봅니다. 한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반응은 리징후 할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78세의 그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문화대혁명 때 중국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우리가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한다니.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글을 읽고 쓰기 위한 도구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났을 때 참가자 중 5명이 이미 프로그램을 떠났고 다음 날에는 3명이 더 나갔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노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문자라고 배워왔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자와 결부시켜왔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외국 문자를 배우자고 제안한 것은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준 셈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설명보다 그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몇몇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보다 자존감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평생 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외국 문자를 배운다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읽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싶네요. 장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마을 중심가를 걷다가 우연히 현지 교육청에서 파견된 황샤오이 주임을 만났습니다. 29세의 젊은 공무원이었죠. 현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학습 도구로서 소개하는 거죠. 황 주임의 말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맞습니다. 접근법을 바꿔야 했어요.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요. 그날 밤 새로운 수업 계획을 세우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처음의 실패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밤 커다란 차트지에 새로운 전략을 그려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글을 문화적 위협이 아닌 실용적인 도구로 인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가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했죠. 한글은 그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음날 수업을 기다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수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문맹으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황샤오의 주임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료를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한글로 쓴 손오공 이야기예요. 중국 전통 이야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종이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 이야기를 한글로 표기했는데 각 글자 아래 중국어 발음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닌 새로운 학습 도구로 접근하면 거부감이 줄지 않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그들의 문자로 표현하는 거죠. 황 주임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재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글이라는 단어 대신 새로운 발음 표기 시스템이라고 소개했고 익숙한 중국 전통 이야기를 교재로 활용했죠.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학습 의욕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네요. 한자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첫날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리징우 할아버지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노인들의 학습에 정말 효과적이었던 거죠.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직관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고 발음 규칙도 비교적 간단해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자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 없이 기본 자모만 익히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읽기도 힘들어하던 분들이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기쁨과 자신감을 본 순간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왕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72세의 그분은 처음에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죠.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천 교수님, 이 글자로 제 이름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왕 할머니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의 의미구나. 황 주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자원봉사 형태로 수업 보조를 해줄 것을 제안했죠.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학습을 돕는 모습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28명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참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부터 교실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창문 너머로 수업을 지켜보기도 했죠. 황 주임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병원, 약국의 간판과 안내문을 한글로 표기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인 내용이다 보니 참가자들의 학습 의욕이 더욱 높아졌죠. 약국에서 처방전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는 노인분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삶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점을요. 특히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주간의 기초과정이 마무리될 무렵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간 점검차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반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발표회 당일, 마을 공회당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았고 뒤쪽으로는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자리했죠.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6주간의 프로젝트 결과 참가자 중 74%가 기초적인 문해력을 습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자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데이터와 학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자 회의장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보수파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실용주의 성향의 관계자들은 흥미롭게 경청했죠. 질문 시간이 되자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한자를 포기하고 외국 문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인 리 박사의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답변하려는 찰나 프로젝트 참가자 중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82세의 마오 할머니였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죠. 저는 82년을 살면서 그를 몰라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야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약 처방전을 스스로 읽게 된 기쁨, 버스 시간표를 혼자 확인할 수 있게 된 자유,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즐거움. 모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차가운 공기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통계와 논리로는 설득하지 못했던 것이 한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 국장의 표정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공감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왕나이 할아버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85세의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복용하는 약의 설명서를 처음으로 스스로 읽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다가 이제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짧은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장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천 교수,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 정책이 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확대 실험을 진행해 볼 가치는 있겠군요.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위 관계자의 지지를 얻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발표회의 성공으로 프로젝트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실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의 작은 학습 모임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장수성에서의 실험을 마무리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을까?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노인 문해력 혁신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사가 교육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여러 대학에서 자료 요청이 왔고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구자들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조금씩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학술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토론이었지만 점점 일반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호기심과 관심이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졌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계 종사자들의 지지였습니다. 베이징 중앙병원의 리우빙 의사는 온라인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의료 정보를 읽지 못했습니다. 약 복용법, 주의사항, 의사의 소견.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해력 이상의 실용적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의사의 이런 현실적인 지지는 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화적 논쟁에서 공중보건과 노인복지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초점이 옮겨간 거죠. 이것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발표회 이후 몇몇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물론 아직 공식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수성 현지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읽기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였죠. 일주일에 2번, 배운 문자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황샤오이 주임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천 교수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다른 마을 어르신들도 가르치고 계세요. 황 주임의 전화가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베이징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던 동료 교수들 중 일부가 데이터를 검토한 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천 교수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린이 어느 날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지지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점점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수성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확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노인 문해력 향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아니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국가교육위원회 특별회의는 베이징 중심부의 웅장한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기회도 없는 곳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닌
중국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수성 실험 결과와 사회적 반응을 상세히 설명한 후 핵심 제안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중문해력 모델이었죠.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먼저 한글로 기초문해력을 빠르게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자 학습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5천년 문명과 현대적 필요의 조화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 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천 교수,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험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실 이것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부도 아니었죠. 그리고 곧이어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이 나왔습니다. 5개 지역에서 각각 다른 환경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합시다. 1년 후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진전이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닌 5지역에서 실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교육위원회 정책 담당자 왕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중문해력이라는 접근법이 설득력 있네요. 문화 전통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점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5개 지역에서의 실험 결과가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 92%의 문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이후 기초한자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는 점이었죠. 한글이 한자 학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증명된 것입니다. 최종 회의 날 교육위원회는 노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이중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화된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강하게 비판했던 장웨이 교수도 이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자 교육 전문가로서 이중문해력 모델의 2번째 단계를 담당하게 되었죠. 천 교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접근법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당신의 노력도 이해합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실용의 융합,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것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길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세대 간 소통 증가,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관찰됐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읽기 활동이 활발한 노인 집단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장수성의 첫 실험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리징우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 문해력 센터의 자원봉사 교사가 되었고 마오 할머니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넘어 짧은 동화책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였습니다. 단순한 문해력 향상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진정한 혁명이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천년 문화와 현대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찾는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첫발은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임을요. 한자와 한글, 두 문자의 공존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문맹률이라는 숫자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문화적 자존심과 실용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비전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접근법이죠. 기술이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이제 저는 매년 다른 지역의 문해력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피드백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단 한 사람의 문해력이 향상되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양이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문자의 실용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조적 지혜가 5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